코리아에서 컨설팅 사업부를 맡고 있는 김승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으로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관련된, 앞서 우리 그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엔지니어링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젠다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맡고 있는 벡터 컨설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오토모티브 챌린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ISO SA 21434에서 언급하고 있는 타라부터 펜테스트까지, 그리고 서머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벡터 컨설팅은 벡터 그룹 안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프로덕트 라인인데요. 저희 컨설팅 서비스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관련된 컨설팅, 특히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 뿐만 아니라 세이프티, 그리고 이제 펜테스트 대응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토사라든지 프리비전, 아키텍처 서포팅, 이런 엔지니어링 서포팅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펑셔널 세이프티라든지 시큐리티 관련된 테스트, 그런 트레이닝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도 보신 내용인데요. CSMS하고 SOM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사실 지금 이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 챌린지의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펑셔널 세이프티, 기능 안전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지만 사실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법규와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유연성 있게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CSMS,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NEC에서 법규로 제정이 되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유럽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해당되는 법규를 이제 실제 채택을 해서 2022년 7월 이후에 양산되는 완전 신차, 그리고 2024년 7월 이후에는 모든 차량들이 해당되는 두 가지 레귤레이션을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ISO SA 21434라고 하는 스탠다드, 자, 레귤레이션은 보통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왓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왓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 how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유롭게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동시에 관련된 이제 표준들이, 특히 이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들이 제정이 되면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기반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1년 8월, 올해 8월이죠. 최종 ISO SA 21434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버전이 릴리즈 되었고요. 혹시 ISO하고 SA를 같이 붙어 있는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표준이 ISO하고 SA가 같이 처음으로 협업을 한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번호로 릴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155번과 156번 두 개의 레귤레이션이 결국은 이 CSMS,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아까 사이버 CSMS하고 SOMS에 대한 차이점을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같은 점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에서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들이 또한 사이버 시큐리티다. 예, 공통적인 분모를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법규적인 챌린지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어떤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를 통해서 테크니컬하게 구현을 또 해야 되겠죠.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프로덕트를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ISO 21434랑 사실은 이제 펑셔널 세이프티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시 후에 이제 타라를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를 접근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에셋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산이라고.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우리가 식별해야 될 제일 처음 단계가 이제 에셋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에셋의 대표적인 예제가 바로 펑셔널 세이프티다 보니까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율주행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세계 필러, 우리가 이제 컬럼이라고도 하죠. 얘기한다고 하면 펑셔널 세이프티, 사이버 시큐리티, 어떤 호모로게이션, 법규,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만 이제 프로덕트의 라이어빌리티, 프로덕트의 라이어빌리티를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ISO SA1434 타라부터 펜테스트까지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릴리즈된 ISO 21434 스탠다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15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빨간색 부분은 주로 이제 어떤 그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프로세스나 메소돌로지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파란색, 하늘색 부분이죠. 하늘색 부분이
디벨롭먼트 관련된 V 사이클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오거니제이션한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뭐 프로젝트 디펜던트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사이버 시큐리티 액티비티, 그다음에 컨티뉴얼 사이버 시큐리티 액티비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세스적인 부분에서 구현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또 오디트에 어떤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개발에 관련돼 가지고는 밑에 보시는 컨셉 페이즈부터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페이즈, 그리고 포스트 디벨롭먼트 페이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능 안정과 다르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컨셉 페이즈에서, 즉 개발 과정하는 뿐만 아니라 포스트 디벨롭먼트라고 하죠. 즉 디벨롭먼트 개발이 끝나고 양산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해당되는 프로덕이 업데이트가 되는, 사실 업데이트 얘기가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연관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해당되는 프로덕이 디코미션, 즉 폐기가 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전부 다 동일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차이가 있는 점이고요. 오늘 제 세션에서 준비한 내용은 주로 초점은 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관련돼서, 특히 이제 그 타라부터 아이템 데피니션 타라부터 해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ISO 21434에 대한 프로세스를 얘기할 때에 당연히 V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쪽 노란 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이프티 액티비티가 됩니다. 아이템 데피니션부터 하자드 어세스먼트, 어널리시스, 리스크 어세스먼트, 세이프티 골, 펑셔널 세이프티, 테크니컬 세이프티,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리ኳ어먼트, 그다음에 테스팅. 자, 동일하게 사이버 시큐리티도 비슷한 그런 액티비티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이템 데피니션. 자, 근데 아이템 데피니션을 할 때 중요한 게 에셋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에셋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뭐 한국말로 하면 뭐 자산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보호해야 되는. 왜냐하면 사이버 시큐리티를 우리가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뭘 대응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보호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에셋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셋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위협이 있는지 그 스트레스에 대한 어널리시스 분석을 하게 되고,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리스크, 그 분석한 스트레스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리스크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 리스크가 식별된 것들은 어떻게 사이버 시큐리티 골로서 리퀘어먼트를 줘서 만족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컨셉,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이런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V 사이클에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동일하게 하위 레벨에서는 어떤 프로덕트 레벨에서 요구되고 있는 테스트는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이 우리가 보는 펜 테스트, 이 펜 테스트 안에 퍼징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퍼스트 테스트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시큐리티, 우리가 펑셔널 세이프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이버 시큐리티를 우리가 엔지니어링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리스크 기반입니다. 우리가 펑셔널 세이프티 동일했습니다. 먼저 CSMS 레귤레이션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시스테매틱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테매틱하다는 건 뭐냐면 체계적인 리스크 기반한 어프로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ISO 21434에서도 이게 어세스먼트 관련된 요구 사항입니다. RQ가 요구 사항인데요. 마찬가지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로 잘 접근을 했느냐. 그래서 CSMS뿐만 아니라 이제 ISO 21434 관련된 이 프랙티컬 스탠다드에서도 동일하게 리스크 베이스 어프로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리스크 베이스 어프로치는 무엇인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분석을 해봅니다. 먼저 어떤 시비리티, 우리가 이제 세이프티는 시비리티라고도 하고 심각도라고도 하고, 또 시큐리티에서는 임팩트, 어떤 임팩트에 대해서 어떤 시비리티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에셋에 대해서 에셋이 사이버 어택을 받아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얼마큼 심각하냐? 바로 사실 어저께 그 KT 사태는, KT 그 통신망 사태는 사이버 어택이라는 표현을 처음 했다가 바꾸긴 했는데, 어쨌든 비슷한 거죠. 디도스 공격을 통해서 KT 서버가 공격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어요. 엄청난 시비리티가 높은 거죠. 예. 자, 프로버빌리티. 이런 경우 제가 보기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잘 일어나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프로버빌리티 같이 어떤 피저빌리티,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중요한 보호될 자산에 대해서 위협이 그게 실제 얼마만큼 위험하고 얼마만큼 심각하며 또한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해당되는 그 리스크가 상당히 어느 우리가 정한 기준치보다 높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간에 억셉터블한 리스크로 끌어내리는 어프로치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시큐리티 메저들이죠. 뭐 시큐리티 컨트롤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능성을 줄여준다든지 또는 뭐 임팩트를 줄이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어프로치를 하는 것, 바로 이게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시스테매틱하게 체계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체계적이라고 하는 표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면 될까요? 그거에 대한 에비던스가 바로 이제 ISO 24434에서 체계적인, 지금 보시는 어떤 플로 차트처럼 보여 있죠. 체계적인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 보여드리는 자료는 그 ISO 24434에서 접근하고 있는 체계적인 그 타라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셋이라고 하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식별을 해야 됩니다.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기능 안전 관련된 중요한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펑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통신 시그널,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하고 차량과 동기화했다고 하면 핸드폰의 정보가 차량으로 넘어간다면 그 차량에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 정보가 누구한테 넘어간다고 하면 어떤 프라이버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식별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비이클 아이템 안에서 어떤 에셋들이, 자산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식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자산을 식별할 때 아까 어떤 분이 ISMS에서 질문 주셨던 거,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 세 가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고민을 합니다. 먼저 이 세 가지 프로퍼티, 우리가 보통 이 세 가지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를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퍼티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런 에셋들이 과연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지를 식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 안에는 굉장히 많은 자산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어떤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도 될 수 있고요. 근데 모든 데이터, 모든 램 데이터, 모든 롬 데이터를 다 에셋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분류가 되진 않습니다. 그것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에셋들에 대한 데미지 시나리오, 즉 해당되는 에셋이 데미지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시나리오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에셋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우리가 식별하는 방법에는 보통 이제 스트레스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 ISO에서는 이제 스트라이드라고 해서 스트레스하는 그런 케이스가 예를 들어 스푸핑, 뭐뭐인 척하는 거죠. 내가 마치 OEM 서버인 것처럼, 백엔드 서버인 것처럼 한다든지, 실제 뭐 자율주행에서 자율주행 이슈가 아닌데 이슈인 척 한다든지, 뭐 스푸핑 한다는 거고요. T는 이제 템퍼링, 이건 어떤 데이터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뭐 리피디에이션,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디스클로저, 뭐 어떤 정보가 오픈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나이 오브 서비스,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죠. 디나이 오브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션 오브 프리빌리지, 어떤 권한을 상실한다든지. 사실 스트라이드 모델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MS에서 실제 IT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 시나리오입니다. ISO 21434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스트레스 모델로서는 스트라이드를 예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스트라이드라든지 이런 스트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데미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식별하고 마찬가지로 임팩트를 레이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제 에셋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자율주행 기능이다. 자율주행 펑션이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누군가가 조작을 했어요. 조작을 해서 만약에 그것을 갑자기 주행 중에 자율주행 기능이 망가지게 된다. 그럼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요? 당연히 세이프티에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해당되는 임팩트가 레이팅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에셋을 기준으로 임팩트가 레이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택 패스에 대해서 실제로 그럼 그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는 이슈를 띄어내서 디버거 포트를 연결해서 소프트웨어를 내가 원하는 걸 바꿔치기 하겠죠. 실제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흔한 케이스들이 뭘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상용 트럭 같은 경우에 스피드 리밋이 걸려 있어요. 110km로 걸려 있는데 그거를 어떤 파라미터 조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리밋을 깰 수 있습니다. 사실 법규 위반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사이버 어택의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패스들을 분석을 해서 과연 얼만큼 피접을 하냐, 실제 그 어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게 정말 가능해? 그 피저빌리티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거 정말 가능성이 높아. 또는 가능성이 좀 미디움이야, 로우야, 베리 로우야.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어떤 어택 패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임팩트 레이팅과 피저빌리티 레이팅을 통해서 리스크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비어하고 하이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리스크가 되겠죠. 자,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디터미션 하느냐, 그거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마찬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리스크 밸류를 디파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스크 밸류는 1부터 5까지 레이팅이 되어 있고요. 그 1부터 5까지 레이팅하는 방법은 요 임팩트 레이트와 이 어택 피저빌리티 레이팅을 조합을 해서 그 리스크 밸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스크 아까 시비어하고 하이라고 하면 아마 제일 높은 리스크 5가 나올 거예요. 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펑션이라고 하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트리트 할 것인가 결정이 필요하겠죠. 해당되는 리스크를 우리가 피할 거야, 줄일 거야, 쉐어링 할 거야, 억셉트 할 거야, 이런 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그 다음 액티비티들이 정의가 되고 그 결정된 액티비티가 전체 개발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겠죠. 옵셔널로 이제 칼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펑셔널 세이프티에서는 ASIL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컨셉으로 이제 칼이라고 하는 걸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그 임팩트와 이제 어택 피저빌리티 레이팅을 가지고 여기 1부터 5까지 써 있는 게 리스크 밸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건 시메트릭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리스크 밸류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임팩트 레이팅을 우리가 임팩트 레이팅에 고려가 되는 요소가 세이프티만 제가 아까 예를 들었었는데요. 세이프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세이프티, 그리고 파이낸셜, 오퍼레이셔널, 프라이버시. 재밌는 거 하나가 이 파이낸셜 관련돼 가지고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IS가 이제 올해 8월에 릴리즈가 됐고요. 올해 3월에 이제 FDIS가 릴리즈 됐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작년에 릴리즈된 DIS 버전까지만 해도 이 파이낸셜적인 측면의 고려 사항이 스테이크홀더, 즉 해당되는 에셋의 스테이크홀더, 이거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티어들의 어떤 파이낸셜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FDIS 올해 넘어오면서부터 FDIS 그리고 파이널 IS까지 이 파이낸셜에 대한 부분의 스테이크홀더가 로드 유저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 CSMS에서 초점 자체가 어떤 비이클의 타입 어프로벌, 즉 어떤 승인되는 부분이 승인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초점 자체를 좀 로드 유저에 맞춰서 바뀐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택 피저빌리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택 피저빌리티도 정하는 아까 말씀드린 베리 로우부터 이제 하이까지 레이시 있는데 이것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어택 벡터, 실제로 피지컬리 접근을 해야 되는지, 로컬 근처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젠트 옆에 붙어서 그냥 차 근처에만 있어도 되는 건지, 또는 인터넷상을 연결해서 되는 건지, 이런 아주 단순한 방법도 있지만 좀 더 어떤 시스테매틱한 어프로치라고 하면 어택 포텐셜 방법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어택 포텐셜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많이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팩트 레이팅과 어택 피저빌리티 레이팅에 의해서 이제 보시는 이런 레이팅 결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리스크 결정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캘 레벨까지 정의가 됩니다. 자, 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캘은 일단 ASIL 레벨과 달리 ISO 사이버 시큐리티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스탠다드를 보면 노머티브, 인포머티브라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노머티브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고요. 인포머티브는 그냥 어떤 옵션 같은 걸로, 예제 같은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ISO 26262 세이프티에서는 ASIL 레벨이 노머티브예요. 그런데 사이버 시큐리티에서는 즉 칼 레벨이라고 하죠. 사이버 시큐리티 어셔넌스 레벨이 인포머티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SO 26262 아시는 분들은 ISO 26262의 ASIL 레벨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굉장히 많은 내용에서 어떤 액션들을 취해야 되는지 어떤 필수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사이버 시큐리티에서도 이 부분이 좀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캘 레벨이라는 게 큰 의미가 어떻게 보면 없어요. 왜냐? AC 레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떤 개발 과정이 끝나면 그 AC 레벨, 인티그리티 레벨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개발 디벨롭먼트 과정이 끝나면 AC 레벨, 얘는 AC 디컴플라이언트한 거야. 얘는 AC D를 안 좋게 라고 이미 개발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이버 시큐리티는 어떠냐? 자, 보시겠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는 사실 리스크 밸류가 제일 중요해요. 리스크 밸류는 제일 중요한 특성이 다이나믹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여러분들이 리스크 밸류 선정하고 리스크 밸류를 내가 억세트하기 위한 리스크까지 낮추기 위한 활동들을 하겠죠. 뭐 어떤 개발 과정 중에서 어떤 굉장히 엄격한 뭐 코딩들을 적용한다든지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를 한다든지 ISO 261은 동일한 방법이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엄격한 요구 사항들을 그 디자인 측면부터 테스트까지 요구를 하고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떨어진 상태로 ISO 26129는 계속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이버 시큐리티는 사실은 리스크가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뭐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발견된 vulnerability라고 하죠. 우리 취약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캘 자체가 물론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정말 AC과 같은 큰 의미를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캘 레벨 자체를 개발 과정에서 동일하게 AC처럼 캘 레벨을 정의하고 그 레벨에 맞게끔 어떤 펜 테스트를 더 인디펜던트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제들이 ISO 244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밸류는 다이나믹하게 변한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밸류를 매니지하는 것이 사이버 시큐리티 엔지니어링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이버 타라를 통해서 결국은 SS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시큐리티 골, 상위 레벨의 골을 만들게 되고요. 그런데 이 골은 굉장히 상위 레벨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어텐티시티, 어텐티시티와 인티그리티, 어떤 출처와 무결성에 만족해야 된다. 뭐 사실은 굉장히 상위 레벨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실제 프로덕트에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컨셉이 디파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사이버 시큐리티 컨셉에 대해서는 ISO 24434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ISO 26162 세이프티랑 좀 다른 부분이 사실은 요 테크니컬한 그 사이버 시큐리티 컨트롤을 먼저 정의함으로써 리퀘어먼트를 좀 도와주려는 그런 컨셉이 약간 추가된 부분인데요. 자, 먼저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사이버 시큐리티를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어떤 시큐리티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HSM이라든지 뭐 보안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 시큐리티 골을 만족할 수 있을지 이미 사실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이 사이버 시큐리티 골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큐리티 컨트롤을 사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하게 되고요. 이 디스크립션을 기반으로 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리퀘어먼트 아이템 레벨로, 그리고 오퍼레이션 엔바이러먼트에 대한 리퀘어먼트. 앞서 어떤 분이 그 OEM 그 백엔드 서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백엔드 서버가 OEM이 있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거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티어 입장에서 백엔드 서버 우리 쪽에 있다. 걔는 오퍼레이션 엔바이러먼트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걔에 대한 리퀘어먼트도 같이 컨셉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디파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가 된 리퀘어먼트를 여러분의 아이템에 얼로케이션하는 것이 사이버 시큐리티 컨셉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컨셉이 정의가 되면 이제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뭐 시스템 레벨의 디자인,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디자인이 돼야 되겠죠. 자, 이랬을 때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한 시큐어 코딩, 뭐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실제 OS를 사용할 때 어떤 시큐어 파티셔닝이, 특히 메모리 파티셔닝이 가능한 그런 OS를 정의한다든지 시큐어 부트를 또 도입을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할 때는 뭐 그 스태틱 코드 어널리시스, 뭐 MCDC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 즉 코딩 내에서 어떤 그 취약점 때문에 해당되는 그 에셋이 되게 리스크가 높다고 하면 가장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그 우리가 엄격한 코딩 룰들을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컨셉 페이즈부터 디자인,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테스트 쪽에서 필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두 가지죠. 펜 테스트와 퍼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프로덕트 시큐리티 인시던트 리스판스 타임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매니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펜테스트 이후에 우리가 SOP 이후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 퍼징과 펜테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징은 일단 여러분 자동화된 보통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겟에 시스템으로 테스트를 어떤 퍼저가 어떤 랜덤 인풋들을 이제 랜덤 인풋들을 주게 되고요. 그 랜덤 인풋을 받았을 때 시스템의 동작이 어떤 이상 동작을 하는지 어떻게 보면 로버스트니스 테스트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옵저빙을 하는 거는 옵저비를 관측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퍼즈 테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퍼징입니다. 죄송합니다. 펜이라고 말씀드렸네요. 자, 퍼징하고 이제 펑션 테스트의 차이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펑션 테스트는 우리가 어떤 제한된 테스트 셋으로 어떤 밸리드한 파지티브 테스트 입장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퍼징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어떤 자동화된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테스트 데이터들을 막 뿌리면서 얘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이상 작동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캔 시그널에다가 막 말도 안 되는 시그널을 전가했을 때에 이슈가 갑자기 막 리셋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원래는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분명히 거기에 어떤 잘못된 그 랜덤한 인풋에 얘가 로버스트 해야 되는데 뭔가 얘가 갑자기 막 이상 동작을 해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퍼징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퍼징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퍼징을 보는 이유는 퍼징을 통해서 우리가 취약점, 이제 사실은 목적은 바로 취약점을 발견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이제 타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타라 분석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위협에 대해서 이제 발견하고 그 위협에 대한 어떤 어택 패스들을 피저빌리티를 보는 건데요. 사실 이것들은 결국은 이제 SOP 이후에 어떤 취약점이 이 두 가지를 또 마찬가지로 야기시키는, 즉 어떤 취약점으로 인해서 그게 자체가 위협이 되는 거고 그 취약점으로 인해서 누가 공격을 했을 때 어택이 가능하게 되면은 걔는 사이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퍼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어떤 그 vulnerability를 identify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보시면 테스트 메소드와 테스트 고를 보시면 일단 제가 이제 그 ISO 14434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이프티 같이 이제 세이프티 요구사항 스탠다드도 같이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래 뭐 어떤 기본적인 테스트, 어떤 유닛 테스트 레벨이나 이런 부분은 동일하다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아이템 그리고 시스템 베리피케이션 입장에서 펜 테스트가 사용되거나 퍼징 테스트가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목적이 먼저 vulnerability를 찾기 위한 목적이고요. 자, 그런데 실제 펜 테스트를 이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시큐리티 골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으로부터 OEM으로부터 만약 티어 같은 경우 어떤 펜 테스트의 요구사항을 받게 되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는 뭐냐? 이제 어떤 번호 취약점이 발견됐어요. 뭐 사실 리셋이 된다, 이슈 리셋이 된다. 이슈 리셋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슈가 리셋되는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인터페이스 디스커버리나 네트워크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는 뭐 캔 인터페이스 또는 JTAG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어떤 취약점을 어떤 퍼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내게 되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다른 값들을 넣어서 이게 이슈가 리셋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어떤 취약한 코드 부분을 발견해내서 뭔가 소프트웨어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쉽게 말해서 해킹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테스트 쪽 관련돼서 특히 펜 테스트, IT 쪽에 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야 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테스트, 마찬가지로 펜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실제 업데이트를 뭐 JTAG으로 강제를 해본다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펜 테스트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굉장히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타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부분이 타라, 즉 제일 중요한 리스크 베이스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리스크를 시스테매틱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타라다. 그래서 타라를 통해서 시큐리티 골을 찾아내고 골에 대한 컨셉, 그 다음에 디자인,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좀 특화된 부분이 퍼징과 펜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벡터 컨설팅에서는 벡터에서는 관련된 뭐 사이버 시큐리티 서비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관련된 툴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돼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오디트를 위한 대응하기 위한 프로세스라든지 엔지니어링 서비스, 그리고 특히 이제 펜테스트 같은 경우도 대응해드리기도 합니다. 또 오토사 관련된 베이스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모듈이라든지 뭐 툴들 이런 부분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사실은 지난 10월 초에 그 본사에서 오토모티브 사이버 시큐리티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에 굉장히 많은 그 고객분들 발표해 주셨는데요. 제 자료에 이제 링크가 있으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실제 비디오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저희가 이제 11월에 위드 코로나를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저희 벡터 컨설팅에서 그 사이버 시큐리티 그리고 펑셔널 세이프티 교육을 11월에 이제 마지막 차수가 남아 있는데 좀 가격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벡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으로 올해 마지막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